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봉쇄 중인 상하이에 이어서 이번엔 수도 베이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첫 소식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PD 특파원, 지금 베이징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베이징은 지난달 하순 집단 감염자가 나온 이후 하루 50~60명씩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고 확진자가 있는 지역에 전면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는 등 준봉쇄에 다름없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핵상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라도 겹치면 열흘 이상 격리되기 때문에 모임도 취소하고 공공장소나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 교민 사회도 걱정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며칠 전 상하이에서 봉쇄 중 혼자 거주하던 40대 한인 교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봉쇄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봉쇄 중인 상하이는 물론이고 베이징 교민 사회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시 봉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봉쇄 지역.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는 물론 상점들도 전부 문을 닫아서 거리는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단지는 물론이고 인근 동네까지 한꺼번에 전면 봉쇄된 것입니다. 제 등 너머로 보이는 저 지역이 며칠째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봉쇄된 지역입니다. 외지인은 저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안에 있는 주민들도 나올 수 없습니다. 进去可以，但出不来。出去看你看收情况，看你什么情况。比如说那个你拆线，比如说医院那个可能就是你有病号，要拆线做手术了，社区那边联系，跟社区说那个会给你开一个。 봉쇄된 아파트 단지 입구. 주민들이 배달시킨 음식 등을 건네받느라 분주합니다. 격리 중에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핵상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단지 내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와야 비로소 봉쇄는 풀립니다. 不知道什么时候解封，反正现在是第14天了。一个小区里面出现了一些确诊者，所以不光是我们小区，就是整个我们这个地区全部封锁了。可能想出去看一下，或者是想出去。 아직 봉쇄가 안 된 지역도 위기감이 감돕니다. 대형 마트의 식료품 판매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선 건데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필품 대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都是家里人就觉得你得去买一点，然后你需要去多囤一点，不然就买不到了，会饿着什么的。疫情来了，忘了把小区封了，我们吃的东西就没有了，还忘这些。 베이징시의 방역 정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일일이 젠캉바오라고 불리는 건강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다녀오면 건강코드가 잠겨서 출입이 통제됩니다. 所有的住户包括员工都是扫。那个体温什么的也都要这样子。稍微刷卡，有没有卡就登记。 2,200만 베이징 시민들은 거의 매일 핵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随着对感染者涉及的风险点位及风险人员排查，本市还将陆续发现新增感染者。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차가 없는 텅 빈 대로엔 방역 정책을 알리는 로봇만 걸어 다닙니다. 펜스까지 설치해 봉쇄 중인 주택가. 당국은 생필품을 준다고 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의약품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什么都没发，他们跟我说我们家里一根菜叶子也没了，已经。
说现在每天吃2顿饭，不敢吃3顿饭，1顿面条，1顿米饭。我先生是很严重的糖尿病，我现在只剩半个月的乘凉了，我先生不要送命了。 화려한 상업 중심지 상하이에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격리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의 절규입니다. 당국이 방역법 위반으로 시민 1명을 붙잡았습니다. 격리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온 남성. 큰 잘못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보지만 봐주지 않습니다. 你们，我没犯法，我没杀人，就不能出来扰乱社会，知道吧？你不在家睡，你在你小区里，你不能出来，你不能出这个地方的。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쏟아지는 확진자의 격리 시설이 모자라자 당국은 임대주택 단지와 학교를 격리소로 쓰겠다며 주민들에게 갑자기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疫情发现要更早，疫情处置要更快，尽快遏制疫情扩散蔓延势头，正是疫情防控最吃劲的关键时期。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오미크론 확산세.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역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국만 저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군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상하이 도시 전체에서 들리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오싹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봉쇄를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일단은 이동을 막고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상하이에 많은 교민들도 계시고 또 저도 지인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PCR 검사를 할 때 그때만 제외하면 거의 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식량 문제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이틀 정도 봉쇄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네. 어떤 교민은 뭐 라면 반 개를 가지고 하루를 버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밖에라도 나오게 되면 바로 단속을 당하게 되고 저렇게 강제로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로 머리를 민다고요? 삼엄하네요. 네, 지금 이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명만 걸렸다 그러면 단지를 봉쇄하고 PCR 검사를 전 이 단지 사람들한테 시키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년 안에 만약에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이렇게 PCR 검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 비용만 323조 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고요. 자, 이게 중국 GDP의 1.5%나 되니까 이게 효율성은 뭐 나중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너무 큰 비용이죠. 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정말 큰 게 택배 같은 경우 뭐 2, 3일이면 되던 그 택배가 이제는 뭐 대여섯 배 기간이 걸리는 그런 도시들이 늘어났고요. 네.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그런 항구인데 그런데 이 4월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이 지난해보다 이 75%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정말 파장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은 지금 봉쇄된 상하이시에서 한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이 코로나로 그 잘못 오인돼서 사망한 것으로 그런 신고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신 웅구용 가방에 담긴 채 화장터로 옮겨졌는데 그래도 장례 직원이 그걸 잘 알고 가까스로 목숨을 그렇게 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산채로 묻힐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지난 5일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일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단속과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악화되는 이런 민심 속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선 오는 9일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과거 시민혁명으로 축출됐던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마닐라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을 불러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지금 유세 현장에 나가 계시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필리핀도 우리처럼 내일이죠. 선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선거 전날은 유세를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를 지지하는, 열광하는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곳 마닐라 베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저 도로 너머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여기서는 봉봉 마르코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2위 후보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국민들이 다시 이토록 마르코스 주니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워낙 이미지가 친근합니다. 선거운동도 거리 유세나 TV 토론보다는 SNS에 집중했습니다. 또 엘리트 정치 가문에 열광하는 필리핀의 독특한 정치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마르코스 주니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래전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의 어두운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필리핀 대선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세장으로 가는 길은 행사 서너 시간 전부터 붐볐습니다. I support Marcos because Marcos is the only candidate who is deserved to be the president. 마르코스 주니어와 러닝메이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수만 명이 타쿰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은 40세 이하 유권자가 56%나 됩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특히 이들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3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Maayos na plataforma. Ito ang paborito kong gusto ko maging presidente balang araw. 기성세대들도 오랜 경기 침체에 지쳤습니다. 차라리 그 시절이 살기 좋았다고 말합니다. It was forgotten already. What the Marcoses did before. We are focusing on continuing our lives. There's some progress. 마르코스 주니어는 친근하게 봉봉 마르코스 또는 줄여서 BBM이라고 불립니다. 이곳 유세장에 BBM을 연호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98년부터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을 역임하며 입지를 다져왔고, 경제성장과 하나의 필리핀을 앞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현재의 권력과 과거의 권력이 하나가 됐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56%의 지지율을 보여 23%의 지지율을 보인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을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Siguro naman mapagsunduan natin na tayo mahal natin ang Pilipino, mahal natin ang Pilipinas. 로레타 로잘레스 전 의원, 지난 76년 민주화 시위 중 체포돼 고문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국민들이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The lack of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e failings of governments that followed the dictatorial rule of Marcos.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을 기념하는 피플파워 기념탑. 시민혁명 이후에 필리핀 정부가 마르코스 부부에게 몰수한 재산만 줄잡아 2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 누구도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적으로 귀국길에 암살당한 아퀴노 전 상원 의원이나 죽거나 고문당한 수천 명의 시민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르코스 가문은 더 거대한 정치 명문가로 부활했습니다. That tells you a lot about just the absolut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1986 as a revolution.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지난 60년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필리핀의 국민소득은 지금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93살의 이멜다 마르코스,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의 최대 후원자로 여전히 정치 무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If God will bless me with good health, as long as I'm alive and I am strong, I'm gonna give it all to the Philippines. 가는 곳마다 현금을 나눠주거나 또는 값비싼 보석을 직접 선물로 건네줍니다. I give it to you, 80 pesos. This is yours. 마르코스 망명 이후 30여 년. 아들은 대통령 집무실인 말라칸 항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멜다 여사의 일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필리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마닐라에서 김원장입니다. 네, 쫓겨난 대통령의 아들이 다시 권좌에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하면 브라질 삼바 카니발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이 삼바 카니발이 2년 만에 재개됐다고 합니다. 강윤기 PD특파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최고의 휴양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Grito tivesse preso na garganta e chegou a hora de botar para fora. A festa tem que continuar. We haven't had it in almost 2 years, so it's going to be a lot of fun. 밤 10시 드디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브라질의 상징 중 하나인 리우 카니발. 전용 경기장이 위치한 삼바 드롬에서 열립니다. 한 팀당 무려 2,000명에서 4,000명. 올해에는 27개의 삼바 학교가 리우 카니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고 올해는 애초 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2달 연기돼 4월에 열린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막 자정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밤 10시에 시작된 카니발이 이렇게 밤새 새벽까지 열흘 동안 배송이 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와보니 왜 리우 카니발을 세계 최고의 축제 중 하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삼바 학교의 대기 장소. 참가자들은 재개된 카니발이 기쁘기만 합니다. A emoção é sempre bem positiva, né? Porque a gente vem com esse ano bem difícil, mas o povo brasileiro é um povo muito guerreiro. 첫날 6개 삼바 학교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주말엔 최고 수준의 스페셜 그룹 경연까지. 리우데자네이루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은 팬데믹의 고통을 뒤로하고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개막식을 지켜본 다음날 찾은 리우데자네이루 외곽의 한 주택가. 내일 카니발 공연을 위해 연습 중인 다라 올리베이라 씨. 삼바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난 2년간의 고통을 그녀는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Então, como eu sou passista show, eu ganho por show, não é muito, é 100, 200 reais. A gente consegue fazer 2, 3 shows por final de semana e varia muito. Na pandemia não teve R$0, porque não teve show, a gente não podia ter contato, não tinha festa, não tinha nada. Então não tinha realmente nada. 지난해 처음으로 주인공 댄서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다라 씨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올해가 돼서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리우 카니발 무대 중심에 설 생각에 설렌다는 다라 씨. Agradecer por estar viva e tá passando na Sapucaí. Então a emoção tá a mil. Eu tô nervosa, não posso negar.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한 해변 코파카바나. 그곳에서 세르지오 씨를 만났습니다. 삼바 밴드의 탬버린 주자인 그는 코로나19에 2번이나 감염됐습니다. segunda vez que eu tive Covid foi em setembro de 2021. Foi pouco mais difícil. Veio mais forte, posso dizer assim. Fiquei com muita dor no corpo, fiquei com dor de garganta, febre. 평소 병원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세르지오 씨.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슬픔이 여전합니다. Foi muito difícil. Se a gente não tiver equilíbrio emocional, a gente acaba entrando até em depressão, porque é deprimente a situação. 브라질은 한때 하루 사망자만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올 봄이 돼서야 진정세로 돌아선 상황. 전문가는 카니발 이유를 지켜봐야 한다 강조합니다. People are traveling now. Let's see, because we had the same situation for the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and the Omicron variant arrived. 다시 리우 카니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고 실력을 가진 스페셜 팀들이 퍼레이드를 펼치는 날, 밴드 무리에서 세르지오 씨를 만났습니다. Primeiro a gente se preparou durante todo o dia, né? E preparou o equilíbrio emocional também, que é difícil segurar a emoção. 그가 속한 삼바 밴드의 힘찬 타악기 소리와 함께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셜 팀들답게 참가 규모와 그 화려함,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진심으로 삼바를 즐기는 모습. 무대 뒤편 공연을 준비 중인 다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2년을 기다려온 오늘, 그녀의 각오를 물어봤습니다. Mentalmente quietinha, concentrando, rezando, pedindo oração, pedindo para que tudo dê certo para mim e para a escola também. 열정으로 넘치는 삼바 경기장. 다시 시작된 리우 카니발 무대에서 다라 씨는 마음껏 삼바를 뽐냅니다. 어렵게 재개한 카니발처럼 다시 일상을 살 수 있길 브라질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강윤기 PD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화려하네요. 이렇게 카니발도 열리고 일상 회복을 향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듯도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제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슬람 테러 조직인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동열 PD가 살펴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북부 헤라트주에 있는 한 마을. 이곳은 신장 하나 마을로 불립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신장 하나를 팔고 남은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을 도려낸 자리엔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1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굴람 나비 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پیدا پناه کنی دیگه ایران ماندیم خود از 15-16 نفر ما رقم روزگار تیر کنیم. انا ما کلیار فروختم. از اینکه چهار تنگ آمد. 그가 신장을 팔아 받은 돈은 2,000달러, 우리 돈 약 260만 원. 좀 یه دیگه قسمت میره. 13 کو خورده. 그 돈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얼마가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먹고 살 길은 다시 막막해졌고 결국 다른 가족들도 신장을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عبدالغنی دویمیه. بیا امو چیز نشان میده از اونجا بشین. 6 형제 중 5명이 굴람나비 씨의 뒤를 이어 차례로 신장을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뿐입니다. او دیگه او خورده است دیگه او را که نفروشیم میگم ازم 6 برادر هم یک ما سالم باشیم. 막내 동생의 신장만큼은 팔게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살 아지자, 세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자신의 신장을 구매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خیلی بیاره 50 روپیه 100 روپیه چی کنم من؟ این برای خوب زندگیش من خود شما بدیدیم. و خدا قرآن شاید تاسو مخونی که میلرده. کودکام چیزی نداره که باری نبکنن بابا شما میاگنا. 만약 신장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کودکان چیزی نداره که ولی نبکنن بابا شما میاگه نه مجبور ها طفل خو بفرستین کلیه خو دیگه چاره نیه برو.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탈레반 집권 전과 비교해 90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 카불의 한 빵집. 기부금이 들어오면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 매일 수백 명이 빵 하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모여듭니다. 무료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은 채 꽃 피워보기도 전에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끼니를 잇기 위해 장기를 팝니다. 아프간의 불법 장기 매매를 추적해온 시민활동가. 그는 병원과 장기 매매 중개인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بردی از ویرا به قیمت پایین‌تر خریداری کردم و با قیمت بلندتری فروختم به خاطر که مطابق با همون نرمای تقریبا پذیرفته شده قیمت میانگین یک کلیه در بازارهای منطقه تقریبا بین 35 تا 40 هزار دلار. 신장은 중개인을 통해 10배가 넘는 가격에 구매자에게 팔리지만 최근 들어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이 늘자 신장을 팔아 벌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حدوداً 99% کسایی که کلیه خود به فروش میرسونن مشکلات اقتصادی مردم است که از مشکلات اقتصادی را میبرن کلیه خود به فروش میرسونن. تعداد 1% کسایی هستند که با اقوام اقارب نزدیک خود میتونن کلیه هدیه میکنن. 극심한 가난이 장기를 팔도록 내몰고 있는 현실. 이미 신장을 판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젠 자녀 중 한 명을 팔아야만 합니다. دارای من یوانه و بالا میده اولادونه چه نسافر بالا زین ولا رسم ده هلک کرد خارس که دخل کوچیم با وساطه دل چه بالا على که رزنگ مرکه ده پلاره 생존을 위해 신체 일부와 자녀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입니다. 네, 신장까지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저 비참한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고통은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0일을 넘긴 상황에서 오는 5월 9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기해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만한 결정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기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격전지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러시아가 전력을 재배치해 총 공세에 나선 지 벌써 3주가 다 됐습니다. 하지만 돈바스에서의 전황은 총공세 개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합니다.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илами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свобожден Мариуполь. Остат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истов укрылись в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е завода «Азовстал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조스탈 제철소에선 수는 적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항전 중입니다. Наші героїчні хлопці роблять контрнаступи. Дуже важко, але це вони роблять, і ворог зазнає і втрат, і руйнування, і ворожої сили, і 유엔은 이번 주 제철소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 대피를 도왔습니다. 제철소엔 아직도 민간인 수백 명이 남아 있는데 러시아군의 포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의 계획은 돈바스 지역에 미사일 등 포격을 가한 뒤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 진격은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Завдяки успішним діям українських захисників та захисниць ворог втратив контроль над кількома населеними пунктами на межі Миколаївської та Херсо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서방의 무기 지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3억 파운드, 약 4,750억 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nd in this moment of uncertainty, of continuing fear and doubt about the future, I have one message for you today. Ukraine will wi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 약 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흑해의 잠수함에서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서방의 지원 물자 보관소나 이동수단인 철도, 발전소 등 기간 시설입니다. Отмечу, что любой транспорт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прибывший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с вооружением или матери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для нужд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ми как законная цель для поражения. 러시아군은 점령한 마리우폴 시내의 중심부 광장 청소에 나섰습니다. 5월 9일 러시아의 세계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 준비라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입니다. 해마다 5월 9일 진행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마리우폴에서 연다는 겁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특별 군사작전에서 전면전 선포로 방향을 틀 거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Каков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утин воспользуется 9 мая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е-таки объявить войну Украине? Никакова. Мы уже ответили на этот вопрос. Нет, это чушь. 다른 관측도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종전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친러 정치인인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지만 얻는 게 없이 지루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 분명한데 러시아가 종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방이 군수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전쟁 장기화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몰도바.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몰도바의 군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e need to do everything in order to bring peace, stability, security. This is our priority number.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 침공으로 이번 전쟁은 벌써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쟁의 끝은 결국 푸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9일을 기점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확전이냐 종전이냐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박원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전면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공격 범위와 강도를 대폭 확장하는 이제 그런 결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난 3주간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세를 했었는데 사실 돈바스 지역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전선에서는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푸틴이 여태까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빈손으로 또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서 뭔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적당한 출구 전략을 지금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에 이제 일종의 전면전을 선포해버리고 네. 그것을 국면 전환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국면 전환이 가능할까요? 글쎄 뭐 그런다고 해도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관측이 좀 더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 28일이었죠. 미국 연방의회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어붙였었던 무기대여법 이제 개정한 건데 이제 상대 국가에게 무기를 이제 대량으로 미국의 무기를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절차를 이제 행정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켜서 빨리 이걸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네네. 건데 이게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한 효과를 봤어요. 그렇군요. 네,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당시 소련군이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서 게임 체인지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전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이제 무기 대여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었을 때는 러시아 측이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겠다,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확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몰도바가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네, 이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미승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몰도바의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군이 1,500명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에 원인 불명의 수상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공서나 라디오 방송탑 등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이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몰도바로 진격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대통령이 지금 독립 이후에 최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까지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월 9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 씨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뒤흔든 식용유 대란, 송찬양 PD가 전합니다. 세계인의 부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식용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용유를 한 병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We have no coal tonight, and we've got no sunflower oil. जो 10 रुपए किलो भाव बड़ा है वापसी आज 4 रुपए किलो का बंदा आज में है आज में 발품을 팔아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SNS에서는 식용유 부족 사태를 풍자한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최근 식용유 대란을 겪고 있다는 영국의 상황은 어떨까? 영국인들이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은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하지만 진열대에는 튀김용으론 쓸 수 없는 올리브유뿐. 현재 가판대에는 해바라기유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재기 열풍으로 해바라기 씨유가 자취를 감추자 영국 마트들은 식용유 구매 개수도 제한했습니다. Customer for the one bottle. Yes, sir, for that. And olive oil is lots. Got it. No sunflower oil at all? At all. Wow. Everywhere. Yeah. Even small bottle, even bottle, big bottle. 계속되는 식용유 부족에 영국의 피시앤칩스 식당 3곳 중 하나가 폐업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국민 요리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Actually 3 times. Last year we were paying £16. Now we're paying almost £50. 식용유 가격이 폭등한 건 영국 내 해바라기 씨유 대부분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So yeah, it's been very difficult, and also the price of fish is increasing as well. So yeah, it's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running a fish and chip shop.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의 절반 가량을 공급하던 우크라이나.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서 해바라기 씨유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해바라기 농장. 3, 4월이면 끝나야 하는 파종이 올해는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언제 또 폭격을 당할지 모르는 전쟁터 한가운데 위치한 농장. 해바라기가 꽃을 피울지 모르겠지만 무사히 자란다 해도 걱정입니다. Міноване, заблоковане, танкери чи ці ніякі баржі не ходять, от такі проблеми. Частина там якась возиться десь через Румунію на Дунай, там, ну це все такі мізерні кількості. 수출길이 막혀 장기간 창고에 쌓인 해바라기 씨는 무려 300여 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상품 가치는 더욱 떨어집니다. Ой, смачний. І такий олійний реально. Та він жирний, відчувається, наскільки він жирний. А що буде, як він не продасться? Ні гіркотині. Що він буде, як не продасться, він ще згіркне. Є така тенденція в соняшниках. Він якщо зберігається там більше, ніж півроку, в ньому з'являється гіркота.
우크라이나 수출량의 90%를 담당했던 흑해항구가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씨유의 가격이 폭등하자 대체재로 식용유의 일종인 팜유 가격마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 치솟는 가격에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세계 1위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enaikan BBM, di mana ada kenaikan dari harga minyak, dan itu berimbas kepada harga pokok pangan lainnya, dan itu adalah memberatkan dari kami sendiri. 급격히 늘어난 수출량으로 정작 국민들이 쓸 식용유가 부족해진 인도네시아는 결국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Pemerintah melarang ekspor bahan baku minyak goreng dan minyak goreng mulai Kamis 28 April 2022 sampai batas waktu yang akan ditentukan kemudian.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자국 식량 지키기에 나선 인도네시아. 전 세계의 식용유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음식 조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식용유인데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뭐 저도 마트를 가보니까요. 제가 종종 사던 튀김용 올리브유 가격이 한 20-30% 올라서 아이고 이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 기자님 올리브유도 구매하시나요? 네, 장은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 보이십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보니까 이 식물성 기름값이 무려 53.7%나 1년 동안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식물성 기름을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과자나 라면 같은 식품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같은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이 다 덩달아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소울푸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정말 오늘 같은 주말이면 생각나는 치킨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이 치킨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이 외신에서까지 이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치킨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치킨 가격까지 들썩거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식용유 대란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그런 결과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계 최대 카놀라 수출국인 캐나다 그리고 대두 생산지인 남미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작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 전쟁까지 나버리니까 이 해바라기와 그 팜유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식용유 이런 대란이 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최대 수출인 그 밀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 세계 2위인 인도가 이 부족분을 좀 메꿔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12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갖고 4월 달인데 무려 온도가 47.4도까지 올라갔답니다. 4월인데요. 그래서 이제 밀에 대한 그 아마 생산량이 5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가 계속되면 앞서 보신 그 인도네시아처럼 내수 집중을 위해서 수출의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들이 많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그 식품 그리고 비료의 수출 규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47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43건이 2월 24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이게 전쟁이 나니까 다들 불안해져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깁장을 걸어 잠근 거고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적이 된다면은 그만큼 또 식량 위기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세계가 다 함께 힘듭니다. 생방송으로 준비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밤 9시 40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